네, 자, 오늘은 여러분 162쪽 펴주시고요. 프로그램은 0416 3일 패션으로 로그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7번 문제였습니다. 근로소득세 납부 문제.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3월 10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3월 10일 거에서 대차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음, 어제 2월 25일 거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2월 25일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급여 지급하는 날 회계 처리였군요. 그쵸? 2월 25일이 급여 지급하는 날. 자, 어디에서 틀렸느냐 하면은요, 여기 점포 번호가 요 세 개가 한 건의 점표거든요. 예, 한 건의 점표, 요 세 개가. 그런데 어느 분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 점표 번호가, 자, 번호 수정해서 2번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엔터.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세 건이 하나의 전표가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줄까지가 하나의 전표, 이것이 별도의 전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빨간 글씨로 차액 6161750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표 번호가 동일하지 않으면 한 건의 전표가 아닙니다. 전표 번호는 이것이 한 건의 전표인지 다른 전표인지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제대로 잘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지금 한 건의 전표로 입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번호를 동일하게 맞춰줘요. 맞춰주는데 아마 어제 뭔가 꼬였던 것 같아요. 꼬여가지고 번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번호를 강제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체크박스 체크 딱 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기능 모음이라는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마우스로 여기 클릭을 하시면 기능 모음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편집이라는 그룹 안에 번호 수정이라고 있어요. 번호 수정. F7이 단축키인데 여기를 딱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커서를 이 안에 집어넣고 네,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다시요. 네. 자, 여기를 클릭하고 기능 모음에서 번호 수정. 네, 커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1 하시고 엔터를 어디까지 치냐면 저 끝에까지 한 바퀴 돌려줘야 돼. 엔터를 쳐가지고 커서가 그 줄의 끝까지 리턴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엔터를 계속 쳐줘야 이제 수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표를 이렇게 입력하다가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하다 보면은 이 한 건의 전표인데 세 줄이 하나의 전표인데 지금처럼 두 줄은 하나의 전표고 하나가 엉뚱하게 번호가 바뀌어져 있다 하면은 강제로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어,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 보는 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따라 하시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자 날짜가 3월 10일이네요. 그 3월 10일로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그 말을 놓쳐가지고 2월 25일에다가 계속 3월 10일 거를 만약에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이걸 지우고 3월 11일 날 다시 입력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2월 25일에 잘못 입력한 전표를 3월 10일로 이동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때 알려드립니다. 이동도 있어요. 뭐 여기 메뉴가 보이네요.
네, 저기, 네, 이동이라고 보이시죠? 컨트롤 F4. 네, 마우스로 이동 눌러서 옮길 수 있다. 그럼 전표를 이동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어디를 누르냐? 요 앞에 여기 체크박스 있죠? 예. 요런 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줄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체크박스. 선택.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62페이지의 8번부터 입력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7번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0일 날 지난번 7번 문제에서 근로소득세를 용산세무서에 22만 5,420원을 납부한 영수증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출금전표로 작성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이거요. 22만 5,420원을 납부한 거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분계는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그 은행을 통해서 용산세무서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 비슷한 작업이에요. 자, 그 밑에 거 보면은 8번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에다가 또 그 사용자, 즉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회사 부담. 그래서 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급여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 놓거든요. 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천 징수를 해 둡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그냥 회사 돈으로 예, 보태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해서 납부했어요. 50%인 25만 1,100원은 원천 징수 금액이고, 예, 그러니까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에서 이렇게 공제해 놓은 돈이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 나머지 50%니까 25만 1,100원 금액은 똑같겠죠. 이거는 회사 부담분인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하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런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개정 과목을 그러면 다 알려준 거예요. 물론 원천 징수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쵸? 예. 자, 개정 과목이 3개가 다 나와 있어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원천 징수한 것은 여러분 예수금이라고 이제 어제부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하시오. 네.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도. 그럼 너무 쉽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 회사 부담분을 처리할 때 대개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 문제처럼 예, 회사 부담분 그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적으로 지출한 걸로 판단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이거 보험료다 생각하고 예, 그냥 보험료로 판매관리비 중에 같은 판매관리비예요. 보험료도 800번대 보험료가 있고 복리후생비도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하는데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보험료로 처리 8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하거나 또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영업이익에 어떤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보험료로 처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까? 했을 때 이거는 회사 재산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종업원의 보험료를 말하자면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되지요, 두 가지 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안 하면은 이 문제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이 두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험생들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보험료니까 보험료로 했어요. 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개정 과목을 톡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하고 예수금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통예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당좌자산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이런 경우에 여기 이 문제에서는 대변에 갈까요? 차변에 갈까요? 그렇죠. 음.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신한 금액은 이 금액이네요. 502 200원. 그죠? 왜 보통예금이 대변이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셨느냐 하면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변에 가야 된다. 잘 판단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한 25만 1,100원. 이거 애수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원천징수 한 것은 회사의 수익금이 아니에요. 어, 이거는 예수금, 예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납부한 거예요. 납부. 그러면은 이제 빚이 없어졌잖아요. 부채 감소. 그래서 여러분은 부채 감소는 차변이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수금은 어디로 갑니까 하면 여러분 차변에 온다 그럴 거예요. 예수금은 거래처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25만 1,100원. 부채 감소니까. 25만 1,100원. 부채 감소니까 차변이에요. 자, 복리후생비도 차변에 오는데 왜 복리후생비를 차변에 기록하죠? 그렇죠.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이기 때문에 회사가 납부한다는 건 이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비용 계정에 차변에 기입해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25만 1,100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차변 요소에 대한 거래의 결합을 여러분은 차변에서 부채 감소가 25만 1,100원이 있었고 비용 발생이 25만 1,100원이 있었고 대변에서 자산 감소가 50만 2,200원이 있었다. 이렇게 거래의 결합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완전히 이해. 분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판료소로 결합으로서 이 거래는 자산이 50만 2,200원 감소함으로써 부채가 25만 1,100원 감소하고 비용이 25만 1,100원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관계를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래의 판료소를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자, 같은 날짜니까 3월 10일 아까 조회 화면이 있으면 그 밑에다 여기다 입력하 나가면 됩니다. 전표 번호는 그냥 건너뛰어서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2번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대변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4번 대변. 보통 예금이죠.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계정 과목이므로 신한으로 검색하면 되겠죠. 신한. 네, 9800에서 엔터. 적요는 밑에 혹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있어요?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코드는 건너뛰으시고 여기다가 2월분 건보료 납부 이 2월분 건보료 납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금액은 502 200원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을 넣어야죠. 3번 하면 차변이 되죠. 9분에서 3 하면은 차변입니다. 예수금, 예수 254조. 거래처에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방향키로. 네, 엔터로 가면 신한은행이 복사가 될 거예요. 엔터로 지나가면. 그러면 위에 있는 텍스트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그 텍스트가 복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사 안 하고 지나가려면 화살표로 지나. 네, 방향키로. 나중에 지우려면은 귀찮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적요가 같으니까 엔터 쳐서 위에 있는 적요를 이거는 복사시키면 되죠. 자, 금액은 251 100 엔터 하면은 또 줄이 바뀌죠? 또 차변입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800번대 거래처 없어도 돼요. 엔터 하시고 역시 적여도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2월분 건보료 납부 하고 금액은 복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금액은 입력을 합니다. 251 100 엔터 해봅니다. 이렇게 세 줄을 다 입력하고 나면 아래 분계가 이렇게 차변 예수금 복리후생비 합계 대변 보통예금 합계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합계가. 그리고 전표 번호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용산세무서에 세금 낸 거는 1번 전표고 건보료 납부한 것은 2번 전표로서 구분이 돼 있어요. 건이 다른 건이에요. 전표 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건이 다른 건이다라는 얘기. 네.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할 때 굳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차변 넣었다, 대변 넣었다, 또 차변 넣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수금 넣었다가 보통예금 넣었다가 복리후생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순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령이라면은 금액이 큰 금액부터 먼저 넣는 게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순서를 어떻게 입력하는 게 좋아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금액 큰 거를 맨 먼저 입력. 예. 그러면 조금 득이 돼요. 금액이 큰 것부터 넣는 것이 이로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키면서 넣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문제도 비슷한 거네요. 지방소득세 납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세는 말이죠. 지방소득세가 10%씩 붙게 돼 있어요. 예,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방소득세니까 우리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같으면은 만약에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에 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방 세인데 자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했거든요. 그래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것도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매년 그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들은요, 10일 날은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 원천징수한 건 회사 돈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잠시라도 회사 통장에 있었는데 그날은 다 인출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날은 원천 징수한 것을 납부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에다 납부했군요.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용산구청. 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천 징수한 거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수금이죠. 네,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 차변에 옵니까? 대변에 갑니까? 그렇죠. 차변에 예수금. 왜 여러분이 예수금이 차변이라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부채 감소니까 납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어요. 의무를 이행하면 부채는 차변에 오는 겁니다. 자, 금액은 얼마였죠? 22,000 이거죠? 22,530원. 예, 금액은 22,530원. 자, 대변에 가는 건 현금이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요. 대변에 현금 22,530원 되겠습니다. 예. 거래의 결합은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죠. 차변의 차변 요소 중에 부채 감소 있죠. 대변 요소 중에 자산 감소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날짜네요. 3월 10일. 예, 수납 날짜 3월 10일 똑같죠? 예, 밑에 여기 수납인 찍혀 있는 거 보시면.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어서 입력하는 거예요. 또. 출금연표로 쓰면 되겠죠? 1번 출금 구분에다가 해주시고 예수금 254네요. 저기 코드가 보일 때는 254. 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용산구청이네요. 여기다 용산구청. 적요에는 그 소득세 납부한 적요가 혹시 이건 이제 근로소득세 맞습니다. 1번 쓰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사실은 이제 지방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라는 큰 범위 안에는 지방 근로소득세도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청에 근로소득세 납부했다 그러면 아 이건 지방소득세 납부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금액은 22,530원을 납부했습니다. 22,530원. 자 밑에 보시면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되어 있죠. 금액 똑같고요. 전표 번호는 3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표 번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수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지방소득세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에, 납부액이 이제 한글로 22,53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로서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하실 때 과세표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했잖아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우리가 모든 세금에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세금이니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무엇이다?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된다 해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인제 소득세 계산할 때 소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버림을 적용해요, 세금을. 예. 소수 이하는 버림. 그래서 버림을 하면은 30 원이 된다. 22,530 원으로 계산이 되는군요. 자,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예. 우리가 과세 표준까지 계산을 해내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간단해요. 그냥 예. 소득세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예, 모든 세금을 납부하려면은요. 먼저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돼요. 예. 과세 표준을 잘 산출하고 거기에다가 정해진 세율을 곱하기 해서 결정세액을 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은 계약금 지급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증빙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려고 일반 조표 입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라든가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이런 것이 충분히 증빙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10번에 있는 계약금 지급이다 하는 것은 별다른 증빙이 없이 만약에 계좌이체로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통장의 거래 내역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꼭 견적서를 쓰고 계약서를 써야만이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예. 계약서나 견적서 이런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전화로 통화해 가지고 구두로 계약하고 그러면 오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하고 계좌 이체 시켜 놓으면 그 계좌 이체된 금액 통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으로써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거래처인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는요. 견적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계좌 이체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그 증빙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견적서나 계약서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어쨌든 이거 하나만 증빙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계약금 지급하는 거 우리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론에서는 배웠어요. 여러분,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은 선자로 시작되거든요. 예.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은 선으로 시작되는데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받았을 때와 지급했을 때.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지금은 지급했을 때예요. 그러면 선자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급이니까. 예, 선급금 꼭 헷갈리지 마시고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선으로 시작되는데 글자 수도 세 자밖에 안 돼요. 세 자로 됐는데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 자산이요. 당좌 자산.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 예, 수금 받았다. 받을 수 이렇게.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개정 과목 여러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예금 개정 과목 딱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보통예금하고 선급금 중에서 차변에 와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선급금이 오는 거예요. 선급금은 괄호 열고 거래처를 꼭 기록해 줘야 되거든요. 대일. 금액은 여기 있는 거 450만 원입니다. 저는 이제 금액이 글씨가 너무 크게 써가지고 쓴 칸이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은 금액까지 다 쓰시는 것으로 연습을 하세요. 자, 대변은 보통의 금이죠. 보통의 금도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이니까 가로 열고 신한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고요. 대변에 45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거래 후 결합 관계 다시 한번 볼까요? 차변의 선급금. 거래 후 결합이 차변 요소 중에 뭐에 해당되죠? 예,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뭐죠? 예,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예, 그래서 두 개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한 자산은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변에 기록한 자산은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로서 우리 회사의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좌 자산 총액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계정 과목만 이동해 놓은 거예요. 자, 계약금 지급했을 때 이런 분계가 된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날짜로 입력해야 돼요. 20일. 3월 20일로 바꿔야죠. 바꾸시고 3번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대일로 검색하십시오. 대일 엔터. 적용에다가는 상품의 계약금인데 예. 적당한 적용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핑 상품 구입 계약금이라고 예, 상품 구입 계약금이라고 하죠. 금액은 4500 플러스 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의 거래처 신한으로 입력하셔서 신한은행 보통 9800이 적용은 엔터로 복사해 주시고 4500 플러스 해서 450만 원 입력한 다음에 엔터까지 꼭 치는 겁니다. 항상 입력하시고 엔터로 마무리하는 거를 습관 들이셔야 돼요. 숫자만 입력하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숫자가 지워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입력 완료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숫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로 마무리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계약금 지급.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자,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 차변.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 대변. 예, 받은 거는 부채예요.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의무가 발생하면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기입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여러 가지 증빙이라는 것을 주제로 일반 전표 연습을 다시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 전표에는 말이죠. 출금 전표, 입금 전표로 구분에다 입력하면서 입력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으로 구분에다 입력해 가지고 대체 전표 타입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출금 입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 입금이라 그러면은 차변을 현금 또 줄 바꿔서 대변을 뭐라고 입력을 두 줄로 입력해서 상관이 없고 또 출금 전표 대신에 차변에 뭐 복리후생비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두 줄로 대체전표 스타일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금, 입금을 구분해다 잘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편리한 점이 뭐예요? 빠르죠. 하나만 입력해서 한 줄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출금, 입금 이런 구분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풀이가 164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풀이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6쪽의 끝에 있는 수행 팁이라는 거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빙을 보고 우리는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증빙의 거래 날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 그리고 금액, 그리고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라는 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는데 이것만 잘 해낼 수 있으면 일반 전표 입력을 무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7페이지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증빙이라는 여러 가지 증빙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격 증빙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적격 증빙은 뭐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요겁니다. 네. 법인이 업무상 지출한 모든 비용은요,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게 제일 무난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조그마한 식당에서 우리 회사가 지출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식당이다 보니까 기계가 없어요. 현금을 주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영수증이라도 해달라고 해야죠. 영수증. 예, 그러면 영수증은 우리가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영수증 쓰는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나보고 쫙 찢어주면서 아저씨가 알아서 쓰세요 하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지출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으나 그렇지만 큰 금액은 곤란하다 해가지고 3만 원 초과 지출을 영수증으로 지출했을 때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해가지고 자진해서 가산세를 납부해 줘라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요, 이거를 한꺼번에 쫙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전표 입력할 때 그때그때 입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일이, 예, 이게 1년치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아예 영수증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서 이제, 예,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증빙이라는 것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또는 적격 증명 서류라고도 하고 정규 증명 서류라고도 하고, 예,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초과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증명서류, 가로 열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거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금액의 2%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한다.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법인 사업자 제출 의무는 없는데 계산을 하려면 작성은 해야 되죠. 몇 건인지 금액이 합계가 얼마인지, 예, 입력해봐야 거기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서류에는 안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 얘기고요. 법인 사업자, 예, 법인 사업자의 제출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걸 작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작성을 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금액의 합계, 예,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니라고 해서 입력은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정규증명 서류가 아니라고,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주표, 현금 영수증 아닌 것을 전부 다 입력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요.
여러분도 보험에 가입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부하고 나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물론 보험은 세금이 없으니까 계산서겠죠. 계산서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해 줍니다. 해 달라고 그래도. 해 달라고 그러면 고객님 거기 보험 증권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험 증권으로 대신해요. 그러면 증빙이 인제 보험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증권은 이거 정규 증명 서류 아닌데 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에다 입력해 놓을 수 있죠. 입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이렇게 고쳐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를 때는 그냥 일단 입력해 놓고 나중에 그 팀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력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구분이라는 곳에서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예. 이것은 가산세 대상이다. 이런 것을 구분해 가면서 입력을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입력해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입력된 것 중에서 정규 증명 서류는 아니지만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FAT 1급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만 문제를 내요. FAT 1급은. 그런데 이제 보다 급수가 높아져서 TAT로 올라가면은 가산세 대상인 것도 있고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도 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 보험료 같은 거예요. 보험료는 원래 정규 증명서류를 발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정부와의 거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하고 거래할 때도 정부에서도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증명, 현금 영수 이런 거 안 해줘.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정규 증명서류 이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출 증빙 수취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제외되는 것도 있어요.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그것까지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입력하면 다 가산세 내야 되나요? 제외되는 것은 가산세 계산에 적용을 안 받아요. 자, 정규 증명서류의 범위는 우리나라 여신 전문 금융원법에 의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하고 관계없고 이 정규 증명서류가 근거가 되는 법은 우리나라 여신 전문 금융업 법이라는 데서 정하고 있다. 네 가지를 정규 증명서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내가 알아서 이거 3만 원 초과거래니까 작성해야지 스스로 판단해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시사항대로 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시오 라는 지시가 있어야 작성하면 됩니다. 없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뭘 수행하라. 네. 수행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거의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영수증을 딱 보니까 6만 원짜리 영수증이에요. 네, 6만 원짜리 영수증. 그러면 이런 문제는 딱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고 일부러 이 증빙을 준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쓰면 되겠죠? 회사는 이 거래가 제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검토하려면 입력을 해 놓으면
예, 잘 아는 사람이 검토를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예, 검토해 가면서 입력해도 되고. 자, 가로 열고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이것도 개정 과목을 딱 알려줬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뭘 샀냐 보니까 화일을 샀어요. 예, 문구점에서 화일을 샀어요. 자, 회사에 따라서 파일이나 볼펜이나 뭐 종이나 이런 걸 살 때 이건 사무용품이다 해가지고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예, 사무용품비가 아주 미미해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소모품비, 예, 소모품비는 조금 범위가 좀 넓어요. 예, 소모성 비용이니까 우리가 사무용품만 소모성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소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대걸레로 만약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 그러면 걸레도 수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걸레 같은 것도 소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는 조금 범위가 넓고 사무용품비는 조금 범위가 좀 좁은 거예요. 예. 사무용품비는 그야말로 사무용 소모품이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사무용품비라고 개정 과목을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간단하죠. 차변이 뭘까요? 예, 소모품비 6만 원. 대변은요? 예, 현금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표를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수행 2번까지 출금 전표로 입력할까요? 날짜부터 영수증에서 확인하시고 날짜를 고쳐주세요. 4월 2일 출금 소모. 자, 소모품비 중에서 800번대를 정확히 골라주세요. 800번. 830번. 거래처를 코드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으나 텍스트로는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호서문구. 적요는 뭐 적당한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다가 문구류 구입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6만 원, 60 플러스 엔터.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출금전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행 3번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수행 3번이 있습니다. 수행 3번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작성을 해봅니다만은 FAT 1급에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는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매 회차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여러분이 한 번은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건 뭐 차변 대변 생각할 것도 없고 쭉 그냥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디 무슨 문서 접수할 때 이렇게 접수대장에 뭐 이렇게 쭉 쓰듯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수치 명세에는 1번 탭과 2번 탭이 있어요. 두 군데를 잘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는 좀 저장을 따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도전 스마트 A의 지금 전표 입력 메뉴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그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라든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등등의 2월 작업 같은 거 쭉 한 거는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장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표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작성은요. 예, 도장이라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좀 특이한 점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나가 보시면은 어디에 메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 이것을 잘 이제 그 구분 판단 잘 해가지고 가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이걸 최종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쪽에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네. 아까 1과 2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탭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첫 화면이 2번이에요. 이게 2번 탭. 그 다음에 그 옆에 1번 탭이 있습니다. 2번 탭에다 입력을 하고 1번 탭에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자, 그러면 2번 탭 처음에 나타난 탭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8자리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25 0402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자리에 숫자가 잘 들어가요. 상호는 호서문구 엔터하고 성명도 그 상호 옆에 있죠. 이 사람.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등록 번호 301 하이폰 생략하고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33-16515. 그러니까 영수증에도 이런 최소한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 이런 것 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없으면 아예 영수증을 자 할머니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식당 이름만 알아. 그러면 식당 이름만 써도 돼요. 예.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식당 이름만 아무것도 없고 식당 이름밖에 모른다. 그러면 상호만 넣어도 됩니다. 자, 거래 금액 6만 원, 60 플러스. 이제 구분이라는 것으로 딱 하면은 표가 하나 딱 나타나요. 이 표에 있는 내용이 가산세 제외 대상인 거래예요. 적격증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읍, 면 지역 소재 지하의 거래다. 이 말은 뭐냐면 호소문구가 만약에 저기 전라남도 무슨 군, 무슨 면 여기에 있는 호소문구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천에도 읍 단위가 있죠? 두발 읍.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하고 거래의 경우에는 6만 원, 3만 원 초과 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예, 저기 뭐야, 그 농촌 지역, 시골 지역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예요. 금융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료 영수증 같은 거, 금융거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비거주자와의 거래, 비거주자, 외국인과의 거래를 말하죠. 그 다음에 농민, 어민과의 거래, 국가와의 거래,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원천징수 대상자, 사업소득, 사업의 양도, 전기통신, 방송용역 이렇게 쭉 35번까지 쭉 나왔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처음에 입력할 때부터 이건 적격 증빙은 아닌데 이건 부동산 구입한 거다. 그러면 26 입력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문구, 강서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화일을 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FH 1급은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계정 코드는 뭐냐?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까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했었죠? 소모 더블 클릭해서 소모품비로 입력해 줍니다. 830번. 그리고 적요는 뭐냐? 여기 화일 구입이라고 품목을 적어주면 돼요. 화일 구입. 예. 이렇게 이제 2번 탭에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요. 아래쪽에서 이 당구장 표시로 반드시 뭘 하라고 그러죠? 예, 반드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을 확인하세요. 예. 그러니까 요 6만 원이 거기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 꼭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여기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을 클릭해 보면은 이게 양식이 크게 1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위에 이런 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또 새로운 3만 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다 해서 또 요만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아까 거기에서 우리가 구분이라는 데서 뭔가를 번호를 선택하면 밑에 표에 들어가요. 예, 여기에 아까 그 부동산 구입이다 그러면 여기 한 건에 6만 원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러한 구분에 해당되지 않은 거면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하나는 명세서 제출 대상. 네. 그래서 한 건에 6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더해서 여기 총계에 나타나요. 총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하고 제출 대상하고 더해져서 총계에 나타납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가산세 해당이 안 되는 건이고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된 것은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만 원의 가산세는 2%가 적용이 돼요. 2%. 그래서 6이 12, 2%니까 120원 가산세가 붙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기능 모음에 저장이 있느냐 하니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메뉴를 찾아보니 없다 할 때는 그냥 닫을 때 저장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닫느냐? 영수증 수취 명세서 탭이 있죠. 거기 X표 거기 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때 물어봅니다. 작성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이런 타입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닫으면서. 예. 요게 아주 특이한 거니까 다른 거에서 없는 아주 특이한 거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예 해 주십시오. 예 누르면 이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답안 작성할 때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기록하시면 돼요. 네,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